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언의 장서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언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유쾌하고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상담들이 들어왔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과실 비율을 알고 싶어요. 귀국 후 날아온 체납 독촉 문자. 마스크가 뭐길래 갑자기 노키즈존? 네, 이렇게 4개의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유익한 법적 상식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돌아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통 통학하다가 또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곳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일 텐데요. 먼저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그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 에 도입이 되었고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 노란색으로 좀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 표지판, 과속 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 그만큼 좀 이 사고를 좀 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데 스쿨존이 도입된 게 벌써 30년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좀 크게 알렸던 사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2013년 3월에 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고 김세림 어린이 사망사고가 가장 상징적인 예입니다. 네. 당시 만 3세였던 김세림 양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하원을 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린 이후에 후진하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 왼쪽 뒷바퀴에 깔려서 숨지는 네.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에 유가족이 앞장서서 어린이집 차량 사고의 심각성을 좀 알렸고 이른바 세리미법을 통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인솔교사 탑승 및 안전 확인 의무가 좀 법제화되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또 상당히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있었는지 좀 차례로 짚어주시죠. 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망한 네. 어린이들의 이름을 따서 나온 이런 법안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해인이법은 2016년 4월에 경기도 용인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내려서 귀가하던 중에 제동자치가 풀려서 내려온 SUV 차량에 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혜인이 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하게 좀 하고 네.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이제 발생한 경우에 즉시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조처하도록 하는 어린이 안전기본법 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안전조치 조항도 의무화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 사고도 있지만 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뭐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또 어린이 사망 사고도 있었다고요? 네, 2016년 7월에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 8살 아이였습니다. 네. 한음이가 통행교사의 방치로 통학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로 하차시키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주차를 해버렸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게 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주의했던 사안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 20만 원이 부과되는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버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고 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이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취약한 대상인 만큼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좀 전문성이라든지 도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해서 또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2019년 5월에 인천 송도의 한 사설 축구클럽 통학 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군, 유찬군이 네.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에 어린이가 탑승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은 물론 축구클럽과 같은 체육시설과 학원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시키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태호 유찬이법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설 축구 클럽은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사고가 나고 나서는 좀 이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또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실 텐데 민식이법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식이법은 시행한 후에 실제로 뭐 예방 효과가 좀 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식이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스쿨존 관련된 사고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 민식이법일 네. 텐데요.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에 치여서 사망한 김민식 군, 당시 9세였습니다. 네. 그 아이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을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와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등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점 더 이제 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됐거든요. 네. 해당 법안들의 현 상황은 좀 어떤가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른 보호자의 동승을 의무화한 세리미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또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어린이가 응급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해인이법과 스포츠클럽 및 체육시설의 통학차량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태호유찬이법도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식이법, 세리미법, 그리고 해인이법, 태호, 유찬이법까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더 이상은 좀 법 이름이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드는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저희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희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는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메일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이메일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2022년 3월 전 남편과 이혼하고 같은 달 중국 국적의 새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됐고 이후 중국으로 떠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2023년 9월 제 종합소득세 납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동시에 전 남편의 거주지인 곳에 쟁점 고지서를 보냈고 저의 부재로 전 남편이 대신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고지서가 전 남편에게 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3월 한국에 돌아와 국세청에 보낸 체납 독촉 문자를 확인하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이에 저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국세청에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서 그 세금 고지서를 전 남편이 받게 된 그런 사연인데요. 이로 인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 상담자께서 지금 가장 먼저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할까요? 상담자님 사연을 제가 쭉 보니까 지금 네. 부적법한 송달로 인해서 처분의 효력을 좀 다투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세 불복을 하시면 됩니다.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세 불복 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1차적 구제 제도로서는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등으로 이제 구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네. 조세제도가 가지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불복 청구 기간을 두는 등 여러 가지 청구 절차가 사실 존재합니다. 먼저 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임의 절차인 이의 신청을 먼저 할 수 있고요. 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로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조세 불복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으로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는 이제 과세 처분을 좀 취소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거절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좀 과세 처분을 취소해 주기도 하나요? 과세 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이었는데 네.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관청 스스로가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의 과세 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과세 처분 취소라고 하고요. 네. 과세 처분 취소의 효력은 과세 처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합니다. 이 사건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세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 처분 자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지금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주장을 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고지서를 그 송달 그 한 시점에 상담자님께서는 해외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지서를 받은 거는 이제 이분이 아니라 전 남편이 받으셨는데 네. 이 전 남편은 사실 뭐 동거인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상담자님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이 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는 네. 국세청에서 이게 적법한 송달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세기본법에서 주소를 어떻게 보느냐를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세기본법에서 주소라 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그러니까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해서 보통 송달을 합니다. 네. 또 국세기본법에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건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권한을 또 위임받은 자까지도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담자분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전 남편이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송달을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은 서명 날인을 해서 위임을 받았다는 거를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송달을 받으면서 위임인이라고 서명 날인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로써 적법하게 송달이 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송달 자체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상담자님이 이제 좀 그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출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주소지가 국세기본법상 주소에 해당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주소지에 서류를 그냥 두고 오는 방법으로 교부 송달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반드시 다시 송달을 해야 되거나 송달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주소지 변경하지 않았다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주소지를 적법한 주소지로 보고 송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송달의 부적법함을 다투는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는 감당해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세금 관련된 서류들은 이제 명의인한테 전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직접 송달을 안 받았으니까 이 과세처분 좀 무효 뭐 이런 걸 주장한다고 하면 좀 어떨까요? 좀 제가 봤을 때 절차적인 하자를 얘기해 주셔서 무효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과세처분 취소랑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 사안의 경우에 처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처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송달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세기본법 규정에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셈이거든요. 근데 다만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처럼 보이는 걸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자 분께서는 이 전 남편한테 묵시적 위임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증을 하셔야지만 이 취소 주장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동안 연락을 좀 주고받지 않았다 또는 이분이 이제 그 수령할 때 받고 나서 좀 뭐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증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 간에 뭐 통신 기록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제출하면 가장 좋고, 네. 그 전 남편의 사실 확인서 등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조세 심판에서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확인서를 좀 받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정말 통신 통신을 네. 정말 주고받은 적이 없다. 네, 이런 네. 자료들을 좀 이렇게 내는 것이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보통 이렇게 좀 세금이 좀 계속해서 좀 미납된다든지 체납됐을 때는 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좀 받게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종합소득세를 미납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종합소득세 미납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법원은 미납된 세금 금액을 채권으로 인정하고 추징명령서를 먼저 발부합니다. 그래서 추징명령서 접수가 되고 나면은 추징명령서를 받은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채권 추징은 중단됩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추징명령을 확정해서 채권 추징을 진행하게 되고요. 추징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추징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징 절차는 재산 추징, 급여 추징, 은행 예금 추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체납된 세금이 뭐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좀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요. 네. 단 5억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과세관청이 5년 또는 10년 동안 소멸시효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체납세금이라는 부채를 없애줌으로써 체납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액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좀 달라진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종합소득세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요즘에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나가 계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세 조약이랑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원천 징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 국내 원천 소득이 있으면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지 사업장이 없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좀 내야 되고요. 사업장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원천 징수는 하게 됩니다. 국내 세법은 비거주자에게 징수 가능한 소득의 종류를 좀 열거하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임대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인적 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네, 네. 텐데 그 열거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열거된 소득인지 아닌지부터 네. 좀 확인을 네, 해야 할 맞습니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상담자님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가장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쟁점고지서 송달 시점에 이미 전 배우자와 이혼을 했고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전 배우자한테 위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전 배우자한테 고지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날아간 것이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적법한 수령인이 아니라고 저희는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적법하게 쟁점고지서를 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쟁점고지서 서류 송달이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니 조세심판 청구를 통해서 다투신다면 취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담자님이 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사안으로 좀 봐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절차상의 하자, 그러니까 송달이 좀 부적법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증거 자료를 충분히 좀 확보를 하셔서 잘 좀 소명을 하시면 좀 원하시는 결과 또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그 아까 전화 상담 연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저희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아, 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저 블랙박스 보셨잖아요. 아, 네네.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신 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사연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죽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조그만 차가 이제 끼어들었더라고, 갑자기요. 아, 네네. 그래서 브레이크 잡을 수도 없이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와가지고 옆에서. 네. 2차선 길인데 1차선으로 가는데, 60km로 가는데, 네. 이제, 네. 나 차가 헌문행이에요, 그 양반이.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블랙박스까지 영상까지 다 보내드렸거든요. 아, 네네. 상담자님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궁금한 거는, 네. 이렇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한 거로 나오겠더라고. 아, 네. 아, 그 관련해가지고 근데 피할 수도 없이 그냥요. 아, 네. 그래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제 네. 좀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아, 네네. 저희 옆에 이제 그 변호사님, 장소연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사고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1차선으로 가다가요, 네, 상관자님 사고 날짜가 어느 정도 됐나요? 4월 16일 날요. 아, 4월 16일 날이요. 아직까지 뭐 그 사고 이후에 본인 혹시 다치시거나 하신 것도 있으세요? 우리 안식구가 좀 아파서 다쳤어요. 아, 네, 치료는 받고 계세요. 예, 그 상대방 차량이랑 추돌이 있었던 거는 맞으신가요? 예, 아, 네. 상대방 차량 차주분도 혹시 다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가 이제 맞고 나갔으니까는 맞고 이제 추월하다가 아마 그런 거 다쳤어요. 아, 네, 그러세요. 일단은 저희 같이 블랙박스를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거 어떨까 하거든요. 블랙박스 예.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예. 아, 네. 저게 지금 저 작은 차량이 지금 상담자님 차량 쪽 앞으로 이제 네, 오면서 그런 것 좀, 같습니다. 네, 네. 충돌이 있었던 그- 것 같네요. 네, 상담자님 차량이 1차선으로 가는 차량 맞고요. 저 작은 차량이 지금 와서 이제 추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작은 차량이 도로를 먼저 저희 앞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선행하던 차량인 것 같고 저희 상담 아니요, 선행 아니에요. 같이 가다가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 상에는 저희 앞에 계속 그 차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블랙박스 혹시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영상 한번 다시 좀 제작진 분들이 네. 여기 보면 계속 네, 그 소형 앞에 차량이 차량이 약간 앞에 보이거든요. 선행 차량으로 보이거든요, 상담자님. 그 뒤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은 아닌 것 같고요. 앞에 가다 갑자기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저희 앞에 말고 저희 옆 차선, 2차선에서 저희 앞쪽에서 먼저 가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그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요거에 대한 과실 비율이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맞죠? 예. 제가 요거에 대한 과실 비율을 조금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그 기준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봤을 때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량이 1차선에서 가고 있었고 근데 저희 차량보다 먼저 선행하던 차량이 2차선에 있었고 근데 깜빡이가 즉 방향 지시등 전혀 없이 갑자기 1차선으로 예. 들어와서 저희가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이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는 그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기준에 따르면은 저희 차량 과실 30%, 상대방 차량 과실 70%로 보통은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 차량은 옆에서 그냥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왔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판단하는 소형하게-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서행하게 했으면 내가 섰죠. 네, 안 요거는 그래, 그렇잖아요. 네, 상담자님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에 관련된 제가 판례들을 몇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판례 한번 들어보시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4월 23일 선고 2018라 47693 판결을 보면은 2차로로 근접 운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저희랑 거의 비슷한 사안이거든요. 만연히 진로 변경한 차량이 이때 경적을 저희 차량처럼 경적을 일단 울리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주행 속도를 늦춰 양보하는 등의 조치 취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 차량이 피해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저희 차량 과실을 30%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우리가 5월 30%가 아니죠. 네. 제가 판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5월 29일 선고 2018라 1901번 사건 2021년 7월 18일 선고했던 2020나 15904 판결을 보면은 무리하게 진로 변경하는 그 가해 차량과 앞에 가해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함이 확인됨에도 충돌되지 않도록 적절히 제동 조치 조작하지 않고 오히려 간격을 줄이기 위해 속도 내서 운전한 B차량의 안전의무 위반 과실이 있어서 이것도 과실 비율 30%로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피하기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그 인정협회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이고요. 개개인의 사안마다 조금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랑 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셨나요? 해봤어요. 해보는데 우리가 100%라고 100%. 보험회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저희가 0%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네? 아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경찰서에다가 신고까지 했어요. 네네. 잘하셨어요. 그 과실 비율. 신고까지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한 10%를 아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10% 정도, 10%, 20% 정도 그 저희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렇게 보시는데 그것도 조금 억울하시다는 그게 좀 거잖아요. 억울하죠. 그게 억울해서 네. 좀 내가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조금 그걸 다투는 브레이크 잡을 수가 없지. 그냥 이제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앞만 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모르겠어요. 60km 가는데. 네,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행 중에 과실 비율이 뭐 100%, 0% 이렇게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요. 보험회사에 내가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대한 이런 부분 좀 감안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에 이제 분쟁심의위원회에 좀 회부해서 과실 비율 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 판단 받아보셨을 때도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시면 이제 소송까지 진행하셔서 과실 비율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실이 30% 있다 이거죠? 법원에서는 그 정도로 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는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에서 20%까지는 본인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상대방이 진료방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네, 제 주행 중에 그 사고에 대해서는 주행 100대 중이면 0으로 이제 30km 이내에서 추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대 0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해서는? 기가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회사랑 충분히 한번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네, 해결되시기 고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께 저희가 뭐 분쟁심의위원회에 네. 가서 좀 다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뭐 조언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사고 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너무 억울하시죠. 갑작스러운 네. 사고고 내가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판례에서도 보면은 이 경적을 울려서 경고하였는지 이런 부분 좀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행하고 제대로 주행하고 네. 있어도 네. 뭔가 더 해야 하는 의무가 맞습니다. 있는 걸로 네. 보네요. 만약에 안전주의 의무가 항상 모든 운전할 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뭐 경고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 제동 장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블랙박스에서는 뭐 제동 부분이나 뭐 클락션을 울리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보이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쟁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보통은 이런 사안에서 이제 저희 법원은 한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러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로 협의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 주신 분께서도 조금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드린 좀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좀 모쪼록 잘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일주일 전 꽤 큰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깜빡 잊고 마스크를 챙기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보고 돌아가려던 중 병원 보안 요원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녔다며 화를 내며 경고를 하기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 제 몸을 밀치고 핸드폰을 뺏으려 하는 등 무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마스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온 환자를 막대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홧김에 욕을 하고 뭐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후 병원 측에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5월 1일부터는 사실 이 코로나 방역 의무가 많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무였는데 마스크 착용이 병원에서는 권고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주셨던 거는 그 이전에 좀 발생했던 일인 것 같은데 당시에도 좀 어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좀 뭐 병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병원에는 다 마스크 착용이 좀 의무였을까요? 요거는 2024년 5월 1일 이전에는 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네, 감염 취약시설 네, 이런 데가 맞아요. 있었죠. 근데 네.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가 있었고요. 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다른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상의 기준과 규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인증평가를 받은 곳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4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전문의가 외래 및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조 인력이 있는 곳,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 곳을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권고가 있었을 때 요거는 30개 미만의 병상, 주로 이제 외래 환자들이 많이 보는 의원급, 요거를 이제 요때에는 권고였고요. 지금 5월 1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다 권고로 바뀐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이게 30개 이상 병상, 그러니까 병원급 의료기관이었으면은 네. 의무로 돼 있긴 했었네요, 마스크 네, 착용이.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보안 요원이 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네. 이유로 이제 무력을 행사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네네. 문제가 되죠. 어떤 경우에도 사실 무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당연히 병원에서는 이제 마스크 미착용인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그다음에 뭐 주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따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나가달라라는 경고를 하는 걸로 사실 충분하지 무력까지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병원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상담자님이 좀 화가 나서 지금 욕을 좀 하고 네. 좀 뭐라고 쏘아붙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네. 엄포를 놨어요. 이런 부분 고소가 좀 가능할까요? 상담자가 병원 직원에 대해서 이제 폭언하고 소란을 피웠으면은 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시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면 폭행까지도 뭐 고소 대상이 되는 사안이고요. 네. 만약에 병원에 대해서 계속 소란을 피워서 그날 병원 운영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면 병원에 대한 영업방해 혐의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욕설을 하셨으면 안 되지만 좀 억울하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뭐 대응을 하거나 뭐 뭘 하면 좀 좋을까요? 보안 요원으로부터 내가 만약에 유형력 행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네. 우리 상담자분도 병원 직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으로 사실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내가 했던 거랑은 별개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런 부분에 형사 고소는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꽤 큰 병원이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게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일반인 분들한테 상당히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병원을 상대로 만약에 소송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유형력 행사는 병원 직원이 먼저 했던 네.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밝히시고 이에 대응한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5월 1일 이전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태료는 나올 수 있다는 네, 부분 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상담자분이 병원 직원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따라서 저희 대응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실제로 유행력의 행사가 있었고 내가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이 되는 것은 맞고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 직원을 상대로 대응하시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담자분의 행위가 병원에 대한 영업방해한 행위가 있었다면은 이 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중을 잘 한번 판단하셔서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류의 분쟁은 생각보다 조금 많은데요.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 이야기하셔서 원만하게 푸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각자 이제 또 뭐 이야기하실 만한 네.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얼마 전 출산을 마친 저는 육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이와 함께 잠깐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친하게 지내는 다른 산모들과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는데요. 고작 해야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고 아이들이 울거나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닌데 카페 주인이 와서 카페가 노키즈 존이라며 나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노키즈 존은 카페 입구에 노키즈 존이라고 붙여놓거나 처음부터 입장을 막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저희에게 갑자기 시비를 거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제까지 다 하고 먹고 간다고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못 나간다고 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페 주인도 언성을 높이며 언쟁이 격해졌고 제 남편을 비롯해 다른 산모들의 남편들까지 카페로 총출동해 카페 주인과 말싸움을 벌였는데요. 카페 주인은 노키즈 존 수칙을 어긴 것도 모자라 때를 지어 자신을 겁박했다며 재판까지 갈 생각이랍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만약 정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네,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부터 물어봐서 이제 변호사님께 말씀드리자면 승소할 확률이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어떤 사안으로 재판을 가는 건지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요. 네. 저희가 결제했던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승소 확률이 좀 높아질 거고 네.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또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승소 확률은 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사실 승소 확률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노키즈 존 수칙이 사실 사업장마다 이게 좀 자율에 좀 맡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각 업장마다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네. 좀 차이가 있나요? 그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업장을 자기가 원하는 영업 방식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키즈 존 수칙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 성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입장을 거부하는 것도 있고 특정 연령 이하의 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는 것도 있고 케어 키즈 존이라고 요즘에는 좀 많이 네, 하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서 약간 네. 그래서 부모의 케어 안에 그 상황에서만 아이들을 뭐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아이들을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 노키즈 존은 아니어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사고는 모두 배상하지 않는다는 식의 좀 다른 방식의 노키즈 존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카페 입구 같은데 노키즈 존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고 또 이제 그 결제하기 전에 손님에게 이 사실을 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상담자님께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만약 노키즈 존이라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걸 아이가 있는 거를 봤음에도 주문까지 받고 돈까지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경우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산모들에 이어서 이제 남편들까지 또 전부 와서 좀 말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또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영업방해 업장이기 때문에 영업방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명의 남편이 가서 가게 주인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이 공동 협박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동 협박 등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수위에 대해서 사실 이 사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될 수 있을 법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